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행정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학의 접근 방법 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사실 우리 총론이라는 그 기초에서 제일 그 비중이 크고, 이론적인 내용도 많고 해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벌써 딱 그 제목을 보는 순간부터 되게, 좀 낯선 것도 많고 또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모든 그 이론이나 모든 그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접하는 것들은 그 주어진 단어에 다 기본이 다 있다 보시면 돼요. 역사적 접근. 보통 접근 방법이라는 개념은 접근하는 방법, 어프로치 메서드라고 할 때 접근하는 방법.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 라고 할 때 접근하고 싶을 때 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접근하는 방법, 그렇죠? 접근 방법. 어떤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살짝 간접적으로 이렇게 뭘 건네주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 다가가서 그냥 나랑 사귀시다 한 경우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접근법이 있어요. 행정현상도 같은 걸 놓고도 접근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자들마다 연구하는 대상이 다르고, 또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며, 또는 강조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접근 방법은 어떤 학문을 바라보는 하나의 큰 틀? 렌즈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렌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뭐 개체주의네 또는 뭐 전체주의네 뭐 그런 거 들어봤죠.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현상인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가까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구조를 보기도 하고, 참 다양한 접근법인 거죠. 이게 다 그런 맥락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사실은 크게는 안 중요해요. 그리고 시험에도 나온 게 없는데, 잘 없는데, 이 법률 제도론적 접근은 뒤에서 배울, 이제 딱 그 깊이 심화할 때 배울 신제도라는 거랑 연관돼 있어서 좀 중요한 편이에요. 이거는 비교하는 차원에서 자체보다도. 이 자체는 한 번 언급됐었는데, 기본 내용은 다 역사라는 단어가 다 답을 주는 거예요. 역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초 강의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어떤 특정 이론에 대해서 막 깊이 파고, 당장 시험에 적중시키는 그런 강의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바탕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가 공부할 때 큰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지금 하는 내용들이 시험에도 직결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시간상 이 제한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 못할 뿐이지, 제가 지금 하는 언급들은요, 정말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다 보시면 돼. 제가 지금 서울에 대한 설명을 누구한테 하려고 해요. 응? 근데 나한테 준 시간이 1분인 거랑 1시간이랑 분명히 설명하는 내용은 다르겠죠. 나한테 주는 시간이 1분이라면 내가 서울을 설명할 때, 서울은 강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있다. 위에는 이런 구가 있고 밑에는 이런 구가 있다. 그중에서 유명한 곳이 뭐 종로 쪽에 있는 그쪽에는 무슨 청와대가 있고 한다는, 크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크게. 시간이 많다면 어때요, 이제? 뭐 강남구에 무슨 동이 있는데, 무슨 동에 무슨 분유점이 몇 개 있는데 자세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큰 그림, 또는 서울을 설명해서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건물들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시간이 많이 있어서 깊이 있게 하더라도 다 하고 필요한 내용인데 먼저 언급하는 거죠. 나중에는 시간이 많이 있다면 이제 자세히 또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수업 하나 중강했었는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그 시간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시수가 있는 그 수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주간, 이 2달간 32시간으로 끝내는 종합반 수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윗단계예요. 그 32시간 한 수업이지만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었더니 웬만큼 다 풀려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리고 수업 되는 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막 실감이 되는 거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 이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다는 안 보지만 지금 보는 것만큼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만큼은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반복하세요. 늘 강조하지만 지금 한 것들을 반복해 놓으면 나중에 진짜로 깊이 공부할 때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정말 고맙다는 말을 꼭 할 거예요. 꼭 그런 느낌이 들면 나중에 꼭 글 남기세요. 정말 그때 그 수업 정말 큰 바탕이 되었다. 그러니까 비록 시간이 지났지만 꼭 와서
또 그때 내가 무슨 강의하고 있다면 와서 글 달아주세요. 아, 정말 이거는 도움이 됐던 강의노라고. 그래서 하나 볼 텐데, 자, 역사적, 뭐 법률, 제도, 관리하는 기술 또는 그 속에 과학적 관리, 인간관계론, 행태론적 접근, 생태론적 접근, 신행정론, 새로운 행정론, 체제론적인 접근, 뭐 공공선택론적 접근 등 되게 많아요. 조금은 이제 낯선 말이 있긴 하죠. 행태론적 접근, 생태. 우리가 뭐 동태는 먹어봤지만 또 생태는 먹어봤지만 이런 접근 방식이 있어? 생태가 뭐지? 생태? 살아있네? 생태? 새로운 행정이라고? 후기 행태라고? 우리 행태론과 좀 다른가 보다. 그죠? 보통 행정학은 후기자가 붙으면요. 비판적 어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판한다. 체제론적인 접근, 공공의 선택. 자, 일단은 대충 봤어요. 자, 이 내용을 보고 나서 보면 그게 더 실감이 될 거예요. 자,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자, 역사적인 접근이에요. 제가 행정학자인데 저의 접근 방식은 역사적인 접근이다. 그 말은 언제 어떤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발생론적인 접근이에요. 자, 어떤 사건들의 발생 순서를 이렇게 기술하는 방법이죠. 우리 역사라는 과목이 있잖아. 역사는 뭐 어느 년도에 무슨 사건 터지고 무슨 몇 년도에 어떤 왕이 뭘 도입했고 이걸 그냥 기술하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책을 보면 뒤쪽에 연표라는 게 있다. 연표. 그게 연대기죠. 연대 순으로 써보는 거니까. 연대계적 소술. 뭐가 발생했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연대계적인 접근이고 그다음에 뭐가 발생했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 써야 돼요. 발생론적 접근 써요. 발생론적인 접근. 추가한다면 언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시대선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사례 연구가 돼요. 사례 연구. 언제 어느 사건 사례에 생겼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거를 박스에 묶어놓고 다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접근 방법은 물어본 거예요. 답은 역사적 접근이 답이었던 거고 이렇게 뻔하잖아요. 역사니까요. 이게 더 이상 할 거 없죠 이제.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수십 년간의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 이게 다거든. 할 게 없어. 두 번째는 자 법률적 제도적인 접근이야. 법, 제도. 사실 법과 제도가 거의 같은 동요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뭐 뉴스를 보든지 뭐 하다 보면 뭐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법적인 장치가 부족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법에 의해서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모든 건 다 법에 근거를 해야 되잖아. 법률 유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국회가 뭐 안 해주면 못하는 거야, 정부는. 그런 법적인 접근. 여기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법이나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는 기능은 뭔가를 이렇게 기술해보는 방식이야. 또는 자, 헌법에 나와 있는 또는 법에 나와 있는 어떤 조직이면 조직이라든지 기구의 역할을 이렇게 기술해보는 방법. 디스크립션. 자, 헌법상, 헌법상 거기에 국회는 이런 거 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런 거 하는구나를 이렇게 기술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기술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돼. 이게 법적이고 법과 제도 같은 말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뭐 어떤 제도의 발생 동기, 과정, 성과 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 사실 이 개념은요, 저 뒤에서 나중에 배울 요 신제도랑 관계된 신제도주의 또는 신제도론이라고 불러요. 앞에 있는 것들은 주로 이게 구제도론 개념이라면 구제도론, 뭐 구제도주의, 신제도주의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언급했죠. 무슨 주의라는 의미는 앞에 말을 중시한다는 말. 그러니까 구제도를 중시하고 신제도를 중시하고 해서 구제도와 신제도 간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뒤에서 할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못하지만. 그래서 원래 제 석사 한문 논문도 이거예요. 신제도 갖고 여러 가지를 분석한 게 제 논문이거든. 그래서 이쪽은 나름 제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제 논문을 많이 참고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튼 이게 시험에서는 크게 비중 없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지. 법,
그러니까 항상 기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접근하는 방식인데 나의 접근 방법은 법률적인 접근이야. 그러니까 법에 있는 거 써보겠다. 됐고 제도적 접근이야. 제도 같은 거 써보겠다. 뭐 정치 제도, 선거 제도, 투표 제도 써보겠다. 뭐 이런 접근 방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단순한 느낌이 들어요. 있는 거 쓰는 거니까 이게 다예요.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이론적이며 더 좀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이 자, 앞에서는 이 말을 관리 기술적인 접근으로 아까 언급을 했죠. 관리 기술적 접근 방법. 관리하는 기술. 뭔가 관리하는 기술이 앞에 두 가지. 과학적 관리론, 인간 관계론이에요. 나중에 이제 전체를 볼 때 제가 이제 큰 그림 가지고 이제 막 그 구분했을 때는 요 세 가지를 항상 같이 언급하거든요. 정말 단순한데 앞에 따서 과인행 해놓으면 과인행. 제가 이 세 가지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은 뭐냐면 다 폐쇄 체제다. 이 말씀, 폐쇄 체제. 이 세 가지는 아직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닫힌 연구예요. 그냥 닫힌 연구. 그러니까 우리가 폐쇄와 개방의 차이는 연구상 환경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연구하는 과정에 환경을 고려했냐 안 했냐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안에만 있는 게 폐쇄. 연구의 관심이 조직과 환경 관계를 따지면 그게 개방체제라고 보시면 돼서 요 세 가지는 대표적인 폐쇄체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언급할 때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중 행태론 특징이다. 맞는 거 틀린 거 할 때. 행태론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폐쇄니까. 오로지 관심이 이런 데 있었거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큰 도움 될 거예요. 여러분 과인행 해놓으시면 돼. 제가 수업할 때 사실은 이제 전체를 다 설명하게 되면 제가 암기법을 제가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암기법만 다 하셔도 기본은 다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우리 막 그 좀 이렇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제가 되게 인기가 되게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또는 뭐 경기도 인재개발원 같은 거 아니면 뭐 승진 이런 제가 전직 이런 시험 출제도 해보고 아니면 강의도 해봤는데 되게 좋아하셔요. 그 이유가 뭐가? 공부하는 걸 많이 들어주거든. 왜냐면 암기시키니까 지금. 그러니까 암기법도 되게 팍팍 박혀요. 박혀. 이것도 그 중에 하나. 이거 제가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사실은. 제가 또 고마워 해야 돼요. 이 좀 나이도 드시고 아니면 근무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혼자 하기 되게 버거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억지로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암기표까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거를 암기법을 만든 거예요. 단순하지만 앞에 땄어요. 그래서 드라마 보세요. 과인행, 생체 비발, 신현비 등 하거든. 10가지. 이렇게 강의한 지가 벌써 한 2007년부터 내가 뭐 국가직 공무원대상 강의 왔으니까 보면 거의 1000년 됐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 와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내용을 주고서 이 내용을 시대순으로 한번 비교하시오. 라는 문제가 작년과 올해 나오더라고.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용만 해놓으면 우리는 순서는 다 이미 돼 있거든. 지금처럼 과인행, 생체 비발, 신현비라고 제가 10가지를 제가 막 주입시키거든요. 되게 편해요. 그러면 이 접근 방법에 거의 반 이상이 다 끝난 거예요. 순서 자체가. 이게 시대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그래서 일단은 시대순이다. 시대순. 자, 참고로 이건 19세기 말때였고 1930년대였고 1940년대 중반 때거든요. 이게 과인행이에요. 또 봤더니 이 제목이 과학적 관리야. 과학적 관리. 뭔가 관리는 관리인데 과학적인 관리래요. 과학적은 뭐 직관적인 건 아니죠. 과학은 뭔가 계산하는 거예요. 계량화시키고. 자, 이때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테일러예요. 테일러가 했던 연구 제목이 시간 동작 연구라고 불러요. 시간 동작 연구. 자, 이 당시에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그래서 대기업이 출현하게 되고 그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업들도 살아남으려면은 독점 안 되고 이제 게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거죠.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텔레그에서 개발한 연구가 이것.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요.
타임 앤 모션 스터디라고 불러요. 그럼 시간 연구가 뭘까? 시간 연구. 타임 스터디.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최고로 빨리 만들면 몇 시간 걸릴까? 시간 테스트. 어떤 동작이 효율적일까? 동작 연구. 자, 쉽게 말하면 삽질을 하더라도 삽질을 왼손을 아래에 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오른손이 좋을지 동작. 10번 뜨고 쉬는 게 좋을지 3번 뜨는 게 좋을지 동작 연구. 시간 연구해보고 동작 연구해서 그러니까 효율성을 그때 할 수 있는 걸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테일러예요. 중요한 제목이 여러분, 이건 암비상이에요. 제가 이제 암비상을 웬만하면 말 안 하는데 이건 암비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관련은 그러면 대표가 테일러의 시간 동작 연구거든요. 이건 매칭이 딱 돼야 돼. 매칭 딱 이렇게 무조건. 그래놓고 지금 봤잖아요. 시간을 연구한다고? 시간 테스트. 그다음에 동작을 연구해. 동작 연구해서 생산력을 긋도해보자 이런 연구였단 말이죠. 이 당시에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자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불러요. 합리적 경제인관. 그리고 이때 추구하는 가치는 효율성인데 그것도 기계적 효율성이었어요. 앞에 배웠죠 우리. 자 능률 또는 효율 같은 말인데 기계적인 능률은 뭐냐면 양적인 능률이에요. 양만 많으면 돼요. 여기는 아무리 보더라도 인간은 없어요. 그리고 자, 들어보세요. 이게 고전적 조직 이론이에요. 고전기 때. 고전, 신고전, 현대라고 보통 이론을 분류해요. 고전, 신고전, 현대. 이건 3편 가서 배울 조직론에 나올 주제예요. 그래서 이론의 전격을 하면 고전, 신고전, 현대. 지금 제가 몇 번 반복 중이죠?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고전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이에요, 옛날. 옛날 사람들은 뭘 좋아했다? 돈 좋아했다. 자, 합리적이란 말은 곧 이성에 맞는 거고, 이성이라는 것은 계산적인 거예요, 계산. 경제인 굉장히 계산적인 거예요.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합리적 인간이라고 돼요. 합리적 인간, 계산적 인간. 그러니까 이때 인간들은 힘은 들어도 돈 주면 되는 거예요. 돈 주면 다 풀려. 우리 옛날 시절에 막 우리 중동에 그 힘들 때 막 저 일하러 가. 건설 현장에 가. 돈 벌기 위해서 가.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돈 벌러 가. 돈이 그때는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달라요. 현재는 돈보다도 뭐 안전, 뭐 삶의 질, 복지를 따지지 돈은 그 다음이. 그렇죠? 좀 덜 벌어도 좀 편하면 좋겠어요. 좀 덜 벌어도 좀 직장 환경이 좋으면 좋겠어요. 이거거든요. 좀 바뀐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랬다. 합리적 경진이었다. 이때는 양적인 능률을 추구했다. 그래서 때 인간면은 없는 시대였다 보시면 돼요. 이게 고전기 때고 과학적 관리 때의 내용이다. 앞으로 과학, 합리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과학, 합리, 기술혁명. 정리하면 합리주의, 과학주의, 기술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인간미는 없어요. 인간 소외야. 인간은 부품이에요. 최대한 쥐어짜기 위한 연구고 사실 이게 인간 착취용 연구야 이게. 시간을 연구하고 동작을 연구해서 최고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직원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직원들끼리는 차이가 있잖아요. 하지만 차이에 불문하고 인류 직공이 할 정도 최고의 빨리 많이 만드는 사람, 최고의 동작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 라고 시키고 대신 돈 줄게 이거예요. 감이 오죠. 아, 돈으로 사람 움직인다?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불러요. 이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이 인간관계론. 벌써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여러분 모든 이론의 내용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 제목이 인간관계가 중요하더라. 여러분이 공무원 돼서 들어갔다. 발령 갔는데 우리 내 고참과 선임자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분위기 되게 좋은 거야. 인간관계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일할 맛이 나왔나?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돈 문제가 아니고. 너무 사람을 돈만 아는 걸로 보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부품이다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인간인데 꼭 돈만 아는 인간이 아니거든. 보통 사회적 인간 또는 사회인은요 늘 요놈과 대비되는 그런 인간관으로 보시면 돼요. 사람의 감정을 중시하는 인간이에요. 자, 이때 했던 실험이 메이의 호돈 실험이에요. 호돈 실험.
호송 공장을 연구한 건데, 호송 공장. 이 내용은 뒤에 정책론 가서 정책 평가 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학은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두 번 듣는 게 훨씬 좋다 했잖아요. 왜냐면 이걸 이제 만약에 들었던 분이 이거 떠들어. 그러면 알잖아. 아, 그게 그때 그거 했는데. 금방 알거든. 자, 일단 호송 실험 어떤 거냐면 일단은 생산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연구하는 실험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조명을 좀 바꿔봐. 조명을 밝게 해봤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가 봤더니 조명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 아, 조명은 안 중요하구나. 두 번째 실험. 근무하다가 이제 쉴 때 간식을 줬어요. 간식을 줘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간식 안 중요하구나. 세 번째, 면접을 했더니, 그러니까 직원들 불러다가 면접을 한번 해본 거야. 면접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상상해 보세요. 면접이란. 그 관리자가 직원들 데려다가 면접을 한다. 뭐 오늘 어때요? 뭐 힘든 거 없나요?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노력인 거예요. 면접 자체가. 그랬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생산성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실험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자, 비공식 집단의 규범. 비공식 집단에서 합의한 규범이 자, 생산량을 결정하더라. 이런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자, 조직 안에 있는 일종의 동호회 같은 거, 축구회, 등산회, 뭐 낚시회 이런 데서 합의한 규범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야. 조직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그게 나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런 집단에서 합의하는 규범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등산 끝나고 술 한잔 먹으면서 우리가 무슨 기계냐, 부품이냐 하면서 우리는 적당히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합의하고 으쌰으쌰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비공식 집단 이렇게. 왜? 인간은 사회적 인간이니까 혼자만의 인간이 아닌 거야. 우리는 더 벗어나는 사람이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뭐 일종의 감정적 인간인 거죠. 물론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 봐요. 거시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비판받아요? 미시를 못 본다. 또 미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시적으로 못 본다. 비판을 받아. 너무 돈만 안다고 비판했지만 너무 또 감정적이지 않는 비판을 받아요. 이렇게. 당연한 거죠. 앞을 보면 뒤가 안 보이는 것처럼 앞만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한쪽을 강조하게 되면 딴 쪽은 강조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적 능률이었다. 또는 효율성이었다. 뭔가 인간미가 있는 능률인 거죠. 인간을 고려하는 능률로 보시면 돼요. 이게 사회적 효율성이니까. 자, 과학적 관료론과 인간 관계론은 늘 시험에서 비교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둘을 일단 의심하시면 돼. 얘를 물어봤다면 얘 아닌가? 의심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 자,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제가 실제 어떤 시험을 다 망라하고도 이것만 제가 여러분 이해했다면 한 90%는 풀려요. 말했듯이 과인행 둘 다 지금 조직과 환경 관계를 중시한 것 같아 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안 했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일까를 지금 연구하는 중이에요.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서. 조직과 환경 관계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효율성을 높일까를 연구해 봤더니 감정이 중요하구나. 직장 안에 있는 이런 인간관계 같은 거 또는 이런 집단에서 합의한 어떤 규범이 중요하구나 하지 조직과 환경에는 관심이 없는 폐쇄 체제. 벌써 느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이론은 행태론인데요. 행태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행태론은. 자, 행태론은 사이먼의 대표 인물인데, 사이먼. 자, 행태주의라고 돼요. 행태론, 행태주의. 자, 행태를 중시한다. 자, 이때 말하는 행태란 이런 게 있다, 여러분. 외면적으로 표출된 모습. 외면적인 모습이야. 외면적 모습. 외면. 한마디로 외면. 자, 외면 반대가 뭐예요? 내면. 사람의 내면, 뭐 동기 이거 연구하는 게 아니고 외면을 연구해. 외면. 겉에 보이는 것. 객관적, 주관적. 객관적이잖아요. 표출되는 거죠.
자, 객관적이며 또는 표출된 행태를 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죠. 이게 행태주의예요. 그 사이먼은 이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요. 사이먼이 취했던 연구 방법론이 여기 있는 논리 실증주의였거든. 논리 실증주의. 정말 중요하다고. 사이먼 행태론은요, 우리 행장에서 큰 한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이먼 자체가 워낙 큰 비중을 띠고 있고, 우리 보면 행태론, 후기 행태론. 이렇게 미국 내에서는 학파가 딱 갈릴 정도로 큰 학문의 흐름인 거예요. 행태론. 근데 사이먼이 대표 인물인데, 사이먼이 연구했던 방법론이 뭐라고? 논리 실증주의. 뜻이 뭘까? 말 그대로. 자, 논리적으로요, 실제 검증을 중시하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실제 검증을 중시한다. 검증을 하자. 참, 이 말에서 내용들이 막 나와요. 자, 이 단어. 그러면 실제 검증하려면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구분해야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뭐는 연구할 수가 없어요. 검증이 안 되는 것. 가치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켜요. 왜? 검증이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실제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되죠? 이거를 가치 중립, 가치 지양 또는 몰 가치라고 불러요. 자, 이 말로 유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태론 그러면 요 사이먼의 실증주의를 딱 떠올려야 돼. 나머지는 이 말로 다 도출이 되는 거니까. 다시 가치는 그러면 다 행태론은 행정학에서의 또 행정에서의 가치의 존재를 부정했을까요? 아니지. 네. 가치는 있지만 뭐 연구만 안 할 뿐이에요. 구분하셔야 돼. 존재하는 거하고 내가 중시하거나 아니면 강조하는 것은 별개거든요. 지금 가치도 있고 사실도 있는데 나는 그냥 사실만 갖다 연구하는 거야. 왜? 사실은 검증 가능하니까. 세상에는 많은 게 있어요. 근데 관심 있는 것은 제한돼 있어요. 똑같은 논리지. 뭐 내가 관심이 없다고 해서 존재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존재는 하지만 내가 연구만 안 할 뿐인 거지. 이거를 가치 중립, 가치 지양, 몰 가치라고 표현한다. 자, 실제 검증한다는 것은 왠지 느낌상 계량화를 중시할까 안 할까? 계량화. 중시하죠. 계량화. 과학은 곧 계량화거든요. 과학. 실증적이기 때문에 계량화. 이 말로 지금. 그 말은 행태로는 과학화에 기여했을까 안 했을까? 기여했겠지. 여러분 과학 자체가 검증하는 법칙이거든요. 법칙. 그래서 과학화에 기여했다는 말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증이고 계량화고 이렇게. 됐죠? 지금 저는 다른 거 없이요. 지금 이 말로만 보고 있어요. 이 말로만. 또, 자, 행태로는 연구의 대상이 또는 범위가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겠죠. 왜? 있는 것만 연구하니까요. 이게 한계에 나와요. 한계. 또 실제 현실에서는 가치를 배제하는 연구가 제재를 받을까요?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관심이 오로지 실제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것만 관심 있는 거야. 관심이 없는 것은 가치 쪽이야.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관심 없어? 이거.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지. 너무 좁지 않냐 연구가. 그리고 현실에서 가치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비판을 당연히 받아요. 당연한 거죠. 이게 행태론이. 자, 이것도 봐요. 사람의 외면은 검증이 되잖아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내면, 의도 어떻게 검증해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인가? 당연히 이거. 그러니까 검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겉에 보이는 것만 연구하는 거. 이게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 이렇게. 사이먼. 자, 우리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중요하다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던가 앞에서? 사이먼? 그래서 사이먼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출제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야. 행태론과 사이먼은. 그만큼 꼭 극복하셔야 돼. 이제 더 나가면 여러분 행태라는 거는 한마디로 인간의 외면적인 행동 양태야. 인간들의 행동 양태, 행태.
그러면 연구하는 것이 일단 인간이잖아, 인간의 행동 양태이기 때문에 그럼 미시 것이 미시 인간이기 때문에 미시는 다른 말로 개체주의라 불러요. 방법론적 개체주의, 개체를 중시해, 개인의 행태를 중시하는 거예요. 개체주의 이런 식으로. 행태니까. 자, 여러분이 할 역할은 뭐다? 할 일은 사이먼의 논리 실증주의를 기억하면 돼. 텔러의 시간 동작 임무를 기억하면 돼. 그리고 메이오의 호돈 실험을 기억하면 돼. 메이오의 호돈 실험. 즉 이론과 연구 간의 매칭은 된 상태에서 내용들은 그야말로 도출하면 돼. 그러면 다 끝났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초기 때. 다 폐쇄체제고. 지금 행태론은 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연구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그걸 입증할까, 검증할까만 관심이 있는 거라고. 이게 행태론이기 때문에. 됐죠? 자, 공부 처음 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말 때문에 낯설지, 당연히. 이론도 낯설지만, 근데 반복을 하세요. 지금 제가 이 시간만 해도 벌써 한 10번 이상은 언급한 게 다 테일러요, 메이오요, 사이먼의 실증주의. 그러니까 그 복습하는 과정에 자꾸 반복하시면 낯이 있게 돼. 이게 정말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이제 가장 초창기 이론이었다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은, 자, 생태론인데요, 생태론. 제가 좀 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과인행, 그리고 생체 비발이라고 언급했죠. 과인행, 생체 비발이라고. 자, 그게 이제 이런 식이에요. 과인행, 생체 비발, 신현비 언급할 건데, 요 생태론부터가 조금은 이제 연구하는 핀트가 좀 달라요. 앞에 요 세 가지는 전통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던 연구였지만, 요 생태론이 나왔던 요 시기는, 요 생체 비발은 사실은 미국이, 즉 선진국이 다른 나라, 후진국을 원조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에요. 원조 이론, 원조. 이 당시가 시대적으로 50년대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다가 앞에 가볼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시대가 언제라 했죠? 19세기 말. 이놈은 1930년대. 이놈은 1945년 그 무렵이었단 말이죠. 이거는 50년대예요. 그러니까 생체 비발할 때 요 생태론, 체제론, 비교 행정론, 발전 행정론이 나올 텐데, 요 생체 비발할 때 첫 번째 요 생태론의 시기가 대략 50년대예요. 1950년대.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동서냉전 시대예요. 냉전 시대. 자, 구소련과 미국이 대립하는 시대. 서로 원조를 들어가요. 원조를 하는데 미국에 원조를 받으면 자본주의, 그리고 구소련에 원조 받으면 사회주의, 그런 되는 시대에 미국이 원조를 해주는데 불구하고 그 원조를 받은 나라들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도와주는데 성과가 없지? 이를 연구한 거예요. 그 이유가 환경의 차이였던 거예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많은 제도를 그 나라에 소개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안 먹히는 거지. 왜?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나무를 뽑아다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이식했더니 이게 잘 자랄까요? 안 자라죠. 땅이 다른데. 그런 맥락이지. 그러니까 환경의 의미를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환경을 고려한 개방체제 이론이 생태론. 그러니까 행정과 환경 관계를 당연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배경 알겠죠? 배경. 응? 자, 도와주는데 불구하고 도와주는 성과가 없더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더라? 환경에 있더라. 그러니까 환경 알아보자는 거지, 환경을. 그래서 이런 환경의 의미를 현장에 도입한 사람이 가우스야. 가우스는 최초로 환경의 그 인식을 현장에 도입한 거예요. 최초가 누구라고? 가우스. 항상 최초라는 사람은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가우스라는 사람이 최초니까 좀 가오가 서잖아. 아재 개그네. 가오가 선다. 가오가 좀 섰네. 처음이니까. 그래서 가우스가 말하는 환경이 뭐냐면 주민, 장소, 기술, 사상, 재난, 인물 등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 차이를 한번 비교하자는 거지. 도와주는 나라인 미국과 돈 받는 후진국의 환경을 비교하는 차원에서 제시한 환경 요소. 자, 리그스 마찬가지. 리그스도 환경을 제시한 거야.
그게 뭐 정치, 경제, 뭐 기술, 뭐 소통 뭐가 다른가를 제시한 거죠. 둘 다 해서 나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우스다. 왜? 처음이니까. 처음 가우가 썼어. 가우스. 자, 단순하지만 그건 암기사항이에요. 지금은 암기가 중요한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암기해라고 강조하는 것들은 지금일지라도 강조하는 것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거는 그렇게 환경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우스라는 사람은 중요해요. 근데 아직은 환경 자체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 시대 지금은. 없는 시기야 지금은. 가우스. 즉 나중에는 암기시킬 거예요. 가우스가 말한 7개, 여기서 말한 5개를 암기시킬 건데 지금은 학자만 기억하자. 가우스. 가우스. 자, 행정과 환경 관계를 중시한 건 공헌한 점이야. 잘했어. 문제는 뭐냐면 행정이 종속 변수가 돼. 종속 변수. 종속 변수. 자, 변수의 종류가 나올 텐데, 자, 여기다 독립 변수, 그다음이 종속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쉬운 말로 얘가 원인이고요. 원인. 얘는 결과예요. 결과. 이렇게. 자, 그 나라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건데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이 중요하더라. 환경이 그 나라의 발전을 결정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환경이 그 나라의 발전을 결정한다. 그럼 행정은 뭐예요? 결과지. 행정이 하는 게 없어. 환경이 다 해. 너무 환경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거를 환경 결정론이라고 해요. 환경 결정론. 자, 환경이 결정이에요. 환경 결정론. 자,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환경을 관심을 갖고 연구했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법 이런 환경이 중요한 건 알았어. 근데 환경이 결정한데 그 나라의 환경이 기준이 근데 원전 받는 후진국들은 지금 정치, 경제, 기술이 별로 환경이 안 좋은데 그러면 모든 나라가 발전 과정에 행정의 역할이 중요한 중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성장기 때 박정희 시절 때 보면 행정 관료들이 막 주도했거든 정부가. 그러니까 원래는 발전 과정에 행정이 역할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무시하고 행정은 그냥 결과라는 거야. 환경이 독립변수인 원인이고 결국은 그 나라가 발전이 못한다는 거야. 발전이 비관적이야. 그 나라에 기술이 없거든 지금. 환경을 너무 강조한 거야. 환경만. 결국은 발전 못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지. 이게 이놈의 한계점인 거지. 자, 생태론. 생태론. 뭔가 생태계처럼요. 환경 느낌이 딱 들어야 돼. 생태계. 환경을 고려한 최초의 개방체제 이론이 뭐다? 생태론. 생태론. 이렇게 가자. 생태환경. 이렇게. 생태환경으로 가자. 생태환경. 응? 생태환경. 자, 오늘 몇 가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생태환경 자연스럽도 생태계 파괴, 환경 파괴, 생태환경 눈에 확 들어오게. 최초의 개방체제 이론이. 자, 환경을 연구했다면 거시 미시. 거시적인 접근이지.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거시적으로 연구하면 뭐가 안 보여? 미시적이 안 보여. 즉 인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당연한 결론이야. 자, 행정 또는 행정인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결론이. 그 나라가 발전하려면 행정인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놈은 못한다는 거니까. 같은 맥락이죠. 항상 거시면 미시가 안 보인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 환경만 강조한 나머지 거시적으로만 본 나머지 미시적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하다. 행정인의 역할을 너무 경시하더라. 너무 환경만 강조한 나머지 이런 거거든. 이게 생태론이야. 생태론. 생태 환경이고요. 됐죠? 자,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게 큰 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돼서 그 다음 넘어가셔야 돼. 일단 이게 생태론이었고 생태론. 그 다음에 신행정론인데요. 신행정론. 자,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전에 제가 언급할 때 요 생체
비발이었어요. 물론 뒤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요거 또 나오긴 나올 텐데, 요 생체의 비발할 때, 요 자체가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 원조를 위해서 개발한 거예요. 생태론이 처음이었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체제론이고, 자, 생태론, 체제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체제를 연구한다? 체제? 체제도 거시, 미시. 거시. 그러면 미시적을 보지 못해. 똑같아요. 인간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다 인간의 역할을 좀 무시하는 면이 있어요. 뭐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 단어로 부르면 돼. 체제 그러면 것이야, 여러분. 구조, 뭐 조직, 환경 이런 걸 연구하는 건 다 것이야, 것이. 그러면 미시가 보통 인간을 연구할 때인데 인간의 뭐 행태, 인간의 의도, 동기 파악이 미시 이론인데 거시로 보게다 보니까 미시가 안 보이게 돼, 당연히.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요 과인행 생체 비발 그 다음이 요 신현비인데 지금 봤던 것이 요 신행정론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이 주제예요, 지금. 그러면 요것도 볼게요. 처음부터 체제란 해가지고 체제란. 자, 체제가 영어로 뭐죠? 영어로 시스템. 체제는 시스템이 시스템. 체제.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죠. 시스템은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거예요. 체제가 그런 뜻이야. 자, 체제는 다른 체제랑 구분 짓는 경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북한 체제하고 남한 체제 간의 경계 있듯이 이 체제거든. 체제. 그리고 체제라는 거는 혼자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어. 다른 체제와 이렇게 연관이 돼야 돼. 연관이 돼야 돼. 그게 유기체. 자, 이 말 자주 쓸 거예요, 여러분. 유기체다. 유기적이다. 공부하다 보면요. 제가 듣는 말 중에 많은 내용이 뭐냐. 용어 때문에 어렵습니다. 용어 때문에. 용어를 볼 때는 이렇게 그 하나씩 잡아가면 되는데 유기체, 유기적 똑같은 말이야. 우리의 사회는 유기적이다. 우리 몸에 있는 장기도 유기적이죠. 좀 감이 오나요? 우리 몸속에 있는 뭐 심장, 동맥, 정맥, 위, 뭐 간, 쓸개 다 유기적이에요. 좀 느낌 온 것 같아. 아, 서로 얽히고 설켜서 지 기능을 하고 있구나. 기능을 해야 전체가 잘 돌아가는구나. 이게 유기적이야. 사회도 유기적이잖아요. 사회도 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잡는 경찰과 심판하는 사람과 변호하는 사람도 있고 뭐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냥 일반 회사원도 있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농사를 지기도 하고 다 이게 유기적인 곳이에요. 유기적이다. 유기적이다. 뭔가 좀 개인 느낌이 들어요? 전체 느낌이 들어요? 전체 느낌이 들어요. 전체. 그러니까 얽혀 설켜 있는 거니까 꼭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도 환경과 이렇게 얽혀 있다는 얘기죠. 얽혀 있더라. 감이 좀 왔나요? 우리 몸속에 심장이 힘들다고 10분만 쉬겠대. 그러면 죽어요. 그치? 왜? 유기적인데? 심장이 있어야지 뭐 피를 보내줄 텐데? 이거잖아, 지금. 유기적이다. 앞으로 유기체, 유기적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절대 부분이라든지 하나가 아니고 전체가 딱 돌아. 전체가 다 얽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자, 특히 이런 또 필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말. 항상성 그리고 균형. 말 그대로 항상 어떤 속성을 유지한다. 우리 몸속에요. 새로운 병균이 들어왔어요. 침투했어. 그럼 어떻게 해? 몸이 반응을 해. 여러 기관들, 여러 장기가 막 작동하면서 열이 나. 그래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 병균이 오기 전으로. 이게 항상성. 그래서 균형을 찾는 거예요. 어떤 체제에 새로운 게 딱 들어오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거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이게 또 유지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병균이 들어와서 이게 큰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몸이 힘들고 죽을지 몰라요. 근데 작동을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막 작동을 한 다음에 균형을 찾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속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지. 이런 뜻이. 자, 개방체제는 그런 거예요. 개방체제. 어떤 사회에 환경요소가 투입이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 사회가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큰 사회 혼란이 없이 안정을 찾아가게 서로가 만들어가요. 항상성, 균형, 전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자, 행정도 유기체. 느낌이 뭐죠, 이제? 행정도 정치, 경제, 사회, 기술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잖아. 유기적이란 말이야, 유기적. 유기체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독고다이가 아닌 거지. 같이 한다, 같이. 얽혀 있다는 거지. 환경과 밀접하다. 유기체. 자, 한계가 똑같대. 정태적이고 보수적이다. 그러면 정태적이라는 것은 말고 정적이다. 가만히 균형이니까요. 체제의 기본 속성이 이런 거예요. 정태성, 보수성. 그러니까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해. 뭔가 들어오면 작동을 해서 균형을 찾아가는 거지. 안정을 찾아가는 거지. 이런 느낌인 거지. 이게 제주론의 한계로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서는요, 이 자체가 아주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참 많이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 말 그대로 항상 속성을 유지한다고? 유기체, 저로 얽혀있구나. 유기체. 객체랑 반대야. 전체야, 전체. 전체가 얽혀 섞여 있다.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뭐가 들어오면 안정을 찾아가고 균형을 찾아가더라. 그러니까 정태적이지. 변화보다는 안정, 균형을 추구하니까 보수. 우리가 보수와 진보는 배웠잖아요. 뭐가 변화를 원했나요? 진보가. 보수는 안정을 추구해. 안정, 균형 이런 식으로. 재밌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